여러분, 어젯밤에 분명히 아무런 문제 없이 아주 평온하게 잠자리에 들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갑자기 매일 약을 챙겨 먹어야 하는 만성질환자가 되어 있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나요? 진짜 당황스럽겠죠. 막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맞아요. 열이 팔팔 끓는 것도 아니고 기침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몸은 어제랑 똑같이 아주 가뿐한데 말이죠. 그쵸. 그저 의학계가 하룻밤 사이에 그 정상이라는 기준을 확 바꿔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심층 탐구에서 다룰 내용이 바로 이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의학계의 바이블이죠. 해리슨 내과학의 공식 케이스 스터디 오디오인 해리슨 파클레스 자료를 저희가 아주 깊게 파헤쳐 볼 건데요. 네, 52세 여성의 고혈압 발병 케이스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죠. 맞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도대체 왜 전 세계 의학계가 혈압의 제한 속도를 갑자기 늦춰버렸는지 알아볼 거고요. 또 평소 무심코 넘겼던 밤의 코골이나 약국에서 사 먹는 진통제가 어떻게 내 혈관을 은밀하게 망가뜨리고 있는지도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사실 보통 사람들은 혈압이 오르는 걸 그저 세월이 흐르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나 살이 찌면서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나이 들면 당연히 오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시죠. 네. 하지만 이 52세 여성의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전혀 다릅니다. 고혈압 뒤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명백한 범인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 숨은 범인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뚜렷한 해부학적 이유 없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1차성 고혈압, 그러니까 본태성 고혈압과 몸속 어딘가에 확실한 물리적 방해꾼이 존재하는 2차성 고혈압을 명확하게 분리해 볼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 탐구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이 매일 밤 잠을 자는 방식이 얼마나 무서운 나비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지 깨닫고 꽤 놀라실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인 수사를 위해 출처에 등장하는 환자 프로필부터 띄워볼까요?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사는 52세 여성입니다. 네, 미혼이시고 항공사 고객 서비스 직원으로 일하고 계시죠? 맞아요. 근무 시간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시고요. 폐경기 주변기에 접어들었고 체질량 지수, 즉 BMI는 34로 비만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진단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과거 병력과 가족력인데요. 네네. 이 환자는 심혈관 질환이나 심근경색, 뇌졸중, 당뇨병 같은 가족력이 아예 없어요. 부모님 두 분 모두 80대이신데 아주 건강하시거든요. 와, 80대이신데 건강하시다면 유전적인 요인은 일단 아주 깨끗하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현재 정기적으로 복용 중인 약물이라고는 그냥 뼈 건강을 위한 일반적인 칼슘 보충제 하나가 전부예요. 일상생활에서 어떤 통증도 못 느끼셨고요. 그런데 병원 방문이랑 집에서 여러 번 혈압을 측정한 결과 145에 88이 나왔습니다. 심박수는 분당 72회로 정상이고 청진을 해봤을 때 심장이 수축하면서 들리는 제4심음 외에는 검사 결과가 다 깨끗했어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의사들은 이 환자를 곧바로 2단계 고혈압 환자로 분류해버립니다. 아니 잠깐만요. 145에 88인데 2단계라고요? 예전에는 보통 120에 80을 정상으로 보고 140이 넘어가야 비로소 고혈압 1단계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요. 네, 그게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죠. 이거 약간 고속도로 제한 속도를 시속 100km에서 갑자기 80으로 낮춰버려서 어제까지 합법적으로 달리던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과속 범법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느낌 아닌가요? 체감상 정말 딱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확실히 예전보다 진단 기준이 훨씬 엄격해졌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죠? 미국 심장학회랑 미국 심장협회가 제시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요. 이제 수축기 혈압이 130에서 139 사이 또는 이완기가 80에서 89 사이면 바로 1단계 고혈압으로 진단합니다. 아, 130만 넘어도 1단계라고요? 네, 그리고 수축기가 140을 넘어가거나 이완기가 90 이상이면 망설임 없이 바로 2단계 고혈압이 되죠. 우리 환자는 145에 88이니까 명백하게 2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겁니다. 와, 130에 1단계라니 기준이 너무 가혹해진 것 같은데요? 단순히 숫자 기준을 낮춰서 약 먹어야 하는 환자 수를 막 늘리려는 그런 상술은 아닐 텐데. 이유가 뭔가요? 당연히 상술이 아니죠. 이건 수십 년간 축적된 아주 방대한 역학 데이터를 깊이 파고든 결과입니다. 데이터가 뭐라고 말해주던가요? 과거에는 130 정도면 정상이거나 고혈압 전 단계니까 그냥 생활 습관만 주의하세요 하고 안심시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장기적으로 추적해보니까 아, 추적을 해봤던 후 네, 그 정도 혈압 수치에서도
실제로는 심장이나 혈관 내벽에 미세한 손상들이 서서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누적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세상에 130에서도 혈관이 망가지고 있었다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벌금을 더 거두려고 속도 제한을 낮춘 게 아니라 시속 130이라는 속도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치명적인 미세 사고들이 혈관 속에서 계속 나고 있다는 걸 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거죠. 아하, 숫자의 장난이 아니라 실제 혈관 손상을 막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강력한 브레이크였군요. 정확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병원에 한번 가서 혈압 쟀는데 145가 나왔다고 당장 당신은 2단계 고혈압입니다 하고 확진 판정을 내리지는 않겠죠. 네, 절대 안 됩니다. 의사 가운만 보면 긴장해서 심장이 막 뛰는 백의 고혈압 현상도 흔하잖아요. 그럼요. 혈압은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그날의 스트레스나 시간대, 심지어 직전에 마신 커피 한 잔에도 확 오르내리는 아주 유동적인 지표거든요. 그쵸. 잴 때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서로 다른 날짜에 2번 이상 방문해서 측정한 평균값을 사용해야만 공식적인 확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환자 역시 병원 방문 기록이랑 집에서 매일 자가 측정한 기록들이 일관되게 140대 중반을 가리켰기 때문에 2단계로 분류된 거고요. 좋습니다. 고혈압인 건 확실해졌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탐정놀이를 시작해보죠. 대체 무엇이 이 52세 여성의 혈압을 밀어 올렸는가? 네, 여기서 1차성 고혈압과 2차성 고혈압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출처 자료를 보니까 고혈압을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던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일단 성인 고혈압 환자의 압도적 다수가 1차성 고혈압, 흔히 말하는 본태성 고혈압에 속합니다. 이건 몸속에 혈압을 올리는 어떤 특정 종양이 있다거나 혈관이 꽉 막혔다거나 하는 뚜렷한 해부학적 원인이 없는 상태예요. 아, 뚜렷한 원인이 없다? 그럼 왜 오르는 거죠? 유전적인 소인에 더해서 식단의 질, 체중, 과도한 나트륨 섭취, 칼륨 부족, 운동 부족, 그리고 알코올 섭취. 이 6가지 핵심 생활 습관들이 수십 년에 걸쳐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면서 서서히 기준선이 올라가는 겁니다. 약간 비포장도로나 험한 산길을 오래 달린 자동차가 서서히 마모되고 녹쓰는 과정이랑 비슷하네요. 딱히 엔진이 터진 건 아닌데 세월의 풍파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는 느낌이랄까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반면에 2차성 고혈압은 다릅니다. 이건 고혈압을 유발하는 아주 명확한 해부학적 또는 생화학적 원인이 몸 안에 딱 버티고 존재하는 경우예요. 아, 그건 자동차 타이어에 아주 굵은 대못이 콱 박혀서 바람이 슉슉 빠지고 있는 상황이군요. 맞아요. 그 못을 찾아서 뽑아내고 구멍을 때우지 않는 이상 밖에서 펌프로 아무리 공기를 집어넣어봤자 계속 바람이 빠지겠네요. 네, 아무리 강력한 혈압약을 3, 4개씩 섞었어도 그 근본 원인인 못을 제거하지 않으면 혈압이 절대 안 잡힙니다. 그럼 의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못이 박힌 건지 그냥 낡은 건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2차성을 의심해야 하는 순간이 있을 텐데요. 훌륭한 질문입니다. 약을 써도 혈압이 꿈쩍도 안 하는 치료 저항성 고혈압일 때, 평소엔 멀쩡하다가 갑자기 혈압이 미친 듯이 솟구칠 때, 그리고 혈압 수치에 비해 심장이나 신장 같은 다른 장기의 손상이 비정상적으로 심할 때 의심해야 합니다. 또 다른 징후도 있나요? 네, 피검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저칼륨 혈증이 나타날 때도 반드시 이 2차성 원인을 가장 먼저 찾아봐야죠. 그렇다면 우리의 52세 여성 환자도 평생 가족력이나 병력 없이 멀쩡하다가 갑자기 2단계 고혈압이 새롭게 훅 발병했으니까 당연히 타이어에 박힌 대못, 즉 2차성 원인을 먼저 샅샅이 뒤져봐야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텍스트에 언급된 가장 흔한 2차성 원인 5가지 중 첫 번째 범인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용의자가 밤이랑 관련이 있다고요? 네, 압도적으로 흔한 원인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영어로는 OSA라고 하죠. 이게 미국 성인 남성의 최대 30%, 여성의 15%가 겪고 있을 정도로 진짜 흔하거든요. 와, 30%면 엄청난데요? 놀라운 건 이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절반 이상이 고혈압을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코를 심하게 골다가 숨을 컥 하고 멈추는 게 어떻게 혈관의 압력을 그렇게 강력하게 끌어올리는 건가요? 그 수면 중에 비만이나 근육 이완 때문에 기도가 좁아져서 막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폐로 공기가 안 들어가니까 우리 몸이 일시적인 저산소증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아, 피 속에 산소 농도가 뚝 떨어지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러면 뇌는 즉각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거죠. 막 지금 이러다 죽는다. 당장 깨워서 숨을 쉬게 만들어라 하면서요. 어우, 뇌 입장에서는 완전 패닉이겠네요. 완전 패닉이죠. 그래서
교감신경계를 폭발적으로 활성화시킵니다.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이 막 뿜어져 나오면서 심장을 미친 듯이 빨리 뛰게 하고 전신의 혈관을 꽉 수축시켜서 억지로라도 피를 돌리게 만드는 겁니다. 매일 밤 자는 내내 이런 극도의 생존 투쟁이 수백 번씩 반복된다고 상상해 보니까 진짜 끔찍하네요. 네, 잠을 자면서 휴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혈관이랑 심장 입장에서는 밤새도록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네요. 혈압이 안 올라가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추론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어떤 추론이요? 밤에 양압기 같은 장치를 차고 기도를 강제로 열어줘서 숨을 잘 쉬게 해준다면 뇌가 패닉에 빠질 일도 없으니까 혈압도 마치 스위치를 딱 끈 것처럼 정상으로 뚝 떨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못을 뽑아냈으니까요. 오, 논리적으로는 완벽한 추론입니다. 그쵸. 하지만 실제 임상 데이터, 특히 여러 메타 분석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인체는 그렇게 단순한 기계가 아니더라고요. 양압기로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하더라도 혈압을 낮추는 효과는 우리의 기대와 달리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예. 아니 원인을 차단했는데도 혈압이 원래대로 안 돌아간다고요. 왜 그런 거죠? 이게 밤마다 교감신경계가 과흥분 상태에 놓였던 패턴이 만성화되면서 혈관 내벽이 이미 뻣뻣해지는 구조적인 변화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아, 이미 혈관이 닫힌 거군요. 네, 아니면 자율신경계 자체가 이미 높은 긴장 상태로 아예 세팅이 바뀌어버렸을 수도 있고요. 와, 그렇다면 수면 무호흡증이 고혈압의 원인으로 밝혀졌다고 해도 이제 코골이 고쳤으니까 혈압약 끊어도 되겠다. 이렇게 맘대로 판단하면 절대 안 되겠네요. 네, 진짜 큰일 납니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양압기 치료와 동시에 반드시 고혈압 약물 치료도 병행해야 합니다. 명심해야겠네요. 자, 밤의 호흡 문제가 첫 번째 용의자였다면 두 번째는 낮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삼키는 것들입니다. 바로 약물이죠. 네, 특히 진통소염제인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이른바 NSAIDs가 이철성 고혈압의 두 번째로 흔한 원인으로 꼽혔네요. 통계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25% 이상이 이 NSAIDs 계열 진통제를 정기적으로 복용하고 있어요. 두통이나 생리통, 관절염 같은 통증을 가라앉히는데 워낙 탁월하니까요. 저도 막 근육통 오거나 머리 아프면 이부프로펜 같은 거 약국에서 사서 꽤 자주 털어 넣거든요. 근데 대체 진통제가 어떻게 혈압을 올리는 건가요? 우리 몸의 콩팥, 즉 신장에는 혈관을 적절히 넓혀주고 혈류력을 부드럽게 조절해주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 있어요. 네네. 네, NSAID 진통제들은 통증을 유발하는 염증 물질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경로에 훅 개입하거든요. 근데 이때 신장을 보호하는 이 좋은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까지 덩달아 억제해버리는 겁니다. 아하, 염증에 불을 끄려다가 콩팥으로 가는 수도관의 밸브까지 같이 꽉 잠가버리는 거군요. 맞아요. 신장에 하는 제일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소변으로 나트륨이랑 수분을 내보내는 건데 그 기능이 떨어지니까 나트륨과 수분이 체내에 고스란히 갇히게 되죠. 몸에 물이 차는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체액량이 늘어나니까 혈관벽이 받는 압력이 팽창해서 혈압이 쑥 올라가는 겁니다. 와, 그렇다면 여러분, 고혈압 때문에 병원 가실 때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준 약 말고도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내 돈 주고 사 먹는 일반 진통제 복용 내역까지 남김없이 다 털어놓으셔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밤의 호흡이랑 외부에서 들어온 약물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몸속 깊은 곳에 있는 우리 몸의 내부 배관망으로 시선을 돌려볼 차례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원인은 모두 콩팥, 즉 신장이랑 관련이 있네요. 네, 하나는 신장 실질 질환이고 다른 하나는 신장 혈관성 고혈압입니다. 실질 질환이라는 건 말 그대로 콩팥 조직 자체가 망가진 걸 의미하겠죠? 네, 맞습니다. 2차성 고혈압의 흔한 원인 중 하나인데요. 신장의 필터 기능 자체가 고장난 경우예요. 어떤 병들이 여기에 속하나요? 다낭성 신장질환처럼 유전적인 요인이나 당뇨병이 오래돼서 신장이 망가지는 당뇨병성 신장질환, 그리고 만성 사구체 신염이나 반복되는 신장 결석 같은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아, 정수기로 치면 필터가 막 찢어지고 찌꺼기가 껴서 물을 제대로 못 걸러내는 상태네요. 네, 신장이 망가지면 체액 조절 기능이 무너지면서 필연적으로 고혈압이 따라올 수밖에 없죠. 필터 자체가 고장난 게 세 번째 원인이라면 네 번째인 신장 혈관성 고혈압은 어떤가요? 조직은 멀쩡한데 혈관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 보니까 신장으로 들어가는 메인 파이프가 막힌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와, 진짜 훌륭한 접근이십니다. 맞췄나요? 네, 전체 고혈압 환자의 한 5% 정도 유병률을 보이는데요. 신장 자체는 비교적 건강한데 신장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메인 동맥이 70% 이상 좁아져서 발생합니다. 동맥이 왜 좁아지는 거죠? 90% 이상은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혈관벽에 들러붙는 죽상 동맥경화증 때문이고요. 나머지 10% 정도는 혈관 자체에 비정상적인 섬유 조직이 자라나는 섬유 근육성 질환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신장으로 들어가는 피의 양이 뚝 떨어지면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한번 유추해 보시겠어요? 콩팥 입장에서는 단순히 파이프 하나가 막힌 거잖아요. 근데 콩팥 자체는 눈이 안 달려 있으니까, 내 쪽으로 들어오는 피가 없네? 우리 몸 전체에 출혈이 심하거나 피가 턱없이 모자란가 보구나 하고 완전 착각할 것 같은데요? 오, 정확합니다. 그래서 뇌에 신호를 보내던 자체 호르몬을 막 뿜어내던 간에 당장 혈압을 최대한 펌핑해서라도 피를 끌어와 이러면서 생존 시스템을 막 가동하겠네요. 와, 이거 임상 교과서에 실어도 될 만큼 완벽한 병태 생리적 추론입니다. 신장은 자신한테 들어오는 혈류량이 줄어들면 이걸 전신적인 혈압 저하로 오인해요. 네네. 그래서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이라는 아주 강력한 호르몬 연쇄 반응을 가동합니다. 사실상 우리 몸 전체의 혈압을 인위적으로 치솟게 만들어서 억지로 피를 밀어넣으려는 거죠. 진짜 국지적인 배관 막힘을 국가적 재난으로 오해해서 벌어지는 비극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원인입니다. 원발성 알도스테론증. 네, 아니, 이름부터가 혀가 막 꼬일 만큼 어려운데요. 솔직히 이 정도 병명이면 의학 드라마에나 나오는 현실에서는 거의 볼 일 없는 희귀병 아닌가요? 평범한 50대 환자가 이런 것까지 걱정해야 되나 싶어서요. 이름이 주는 위압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심지어 일부 의사들도 그런 편견을 가지기 쉽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드문 병이 아니에요. 진짜요? 네, 앞서 말씀드린 신장혈관성 질환이랑 유병률이 거의 비슷할 정도로 현실에서 꽤 빈번하게 마주치는 질환입니다. 세상에, 생각보다 흔하군요. 대체 어떤 메커니즘으로 생기는 병인가요? 우리 신장 바로 위쪽을 보면 부신이라는 아주 작은 내분비 호르몬 공장이 얹어 있어요. 여기서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요. 알도스테론이요? 네, 이 병은 부신 양쪽에 특발성으로 증식증이 생기거나 한쪽에 양성 종양이 생겨서 이 알도스테론 호르몬을 통제불능 상태로 과다하게 뿜어내는 질환입니다. 호르몬이 너무 많아지면 몸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알도스테론의 주된 역할이 신장에서 나트륨을 재흡수하고 대신 칼륨을 소변으로 내다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호르몬이 폭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트륨이 몸에 엄청 쌓이겠네요. 맞아요. 나트륨이 과도하게 쌓이면서 물을 막 끌어당기니까 심각한 저항성 고혈압이 옵니다. 동시에 칼륨은 계속 소변으로 빠져나가니까 저칼륨 혈증이 발생하죠. 증상은 어떤가요? 환자는 극심한 피로감이나 전신 쇠약, 그리고 근육에 쥐가 나는 심한 경련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비교적 젊은 나이에 원인 모른 심한 고혈압이 왔거나 뇌졸중 가족력이 있으면서 자꾸 다리에 쥐가 나고 무기력하다. 그러면 반드시 피검사로 칼륨 수치랑 이 부신 호르몬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와,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5가지 주요 용의자를 모두 훑어봤습니다. 밤마다 기도를 막는 수면 무호흡증, 무심코 막는 진통제, 콩팥 필터의 고장, 콩팥으로 가는 파이프 막힘, 그리고 부신 호르몬 폭주까지. 네, 정말 다양한 원인들이 있죠. 진단적 탐정 수사의 끝이 보입니다. 그럼 처음 소개했던 52세 여성 환자의 프로필을 다시 상기해 볼 때 이 5가지 대못 중에서 무엇이 가장 유력한 범인일까요? 출처 텍스트의 두 박사는요, 이 환자의 가장 유력한 2차성 고혈압 원인으로 첫 번째 용의자였던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지목합니다. 다른 용의자들을 배제한 논리가 뭔가요? 환자가 가지고 있는 단서들을 조합해보면 퍼즐이 딱 맞아져요. 이 여성은 신장질환이나 심혈관 관련 가족력이 전혀 없고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진통제도 없었죠. 네, 다른 신체 검사 수치도 다 정상이었고요. 맞아요. 하지만 가장 강력한 단서가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BMI 34라는 수치, 즉 비만이라는 점이죠. 아, 체중. 네, 앞서 수면무호흡증은 체중 증가랑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목 주변의 지방 조직이 자는 동안 기도를 짓눌러서 좁아지게 만드니까요. 아하. 그래서 의사는 단순히 145라는 숫자만 보고 혈압약 드릴게요 할 게 아니라 혹시 낮에 일하시면서 주체할 수 없이 졸음이 쏟아지진 않으신가요?
하고 주간졸림증에 대한 병력을 아주 꼼꼼히 캐물어야 합니다. 그게 핵심이네요. 그리고 반드시 수면 다원 검사를 의뢰해서 밤 사이 그녀의 기도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야 하죠. 결국 비만이라는 불씨가 수면 무호흡증을 유발하고 그게 매일 밤 교감신경을 미친 듯이 자극해서 아무런 증상도 없던 그녀의 혈압을 145까지 확 밀어올린 아주 치명적인 데모시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군요. 네, 정확한 분석입니다. 자, 오늘 심층 탐구의 조각들을 하나로 쫙 맞춰보겠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의 엄격해진 기준에 따라서 이제 130에 80만 넘어도 우리는 고혈압 1단계 범주에 들어갑니다. 네,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수치죠. 맞아요. 혈압계의 숫자는 단순히 벌금을 매기는 기준선이 아니라 내 혈관벽에 미세한 상처가 나기 시작했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경고장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쁜 식습관과 운동 부족, 유전이 수십 년간 누적된 본태성 고혈압을 앓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고혈압 진단을 받았거나 약을 먹어도 도통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저 아유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뭐 하고 체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맞아요. 원인을 찾아야죠. 내가 밤마다 코를 골며 산소 부족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두통 때문에 습관적으로 털어넣는 진통제가 내 콩팥을 쥐어짜고 있는 건 아닌지 몸속에 숨겨진 그 명백한 2차성 원인을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논의된 수많은 의학적 사실 중에서 딱 한 가지만큼은 청취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죠? 수면 무호흡증 파트에서 다루었던 내용인데요. 기계를 써서 무호흡증이라는 근본 원인을 물리적으로 해결해 주어도 한번 솟구쳤던 혈압 자체가 완전히 정상으로 떨어지지는 않아서 결국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아, 네. 그 부분이 아까 제일 충격적이면서도 무서운 포인트였어요. 못을 뽑았는데도 타이어가 스스로 메워지지 않는다니요. 그렇죠. 이 현상은 우리 인체, 특히 심혈관계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서늘하면서도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거든요. 어떤 질문일까요? 우리가 젊은 시절에 겪었던 극심한 스트레스나 코를 골며 산소가 부족했던 수많은 밤들, 아니면 일시적으로 앓았던 질병의 순간들이 과연 그 상황이 종료된다고 해서 우리 몸에서 100% 흔적 없이 사라지는 걸까요? 와, 아니면 우리 혈관 내벽세포나 자율신경계 어딘가에 그 치열했던 고군분투의 시간들이 지워지지 않는 상흔이나 일종의 기억으로 영구히 각인되어 버리는 걸까요? 원인이 된 사건은 이미 다 지나갔어도 모는 계속해서 그 전쟁터의 경계태세를 풀지 않고 생존 모드를 켜두고 있다는 뜻으로 들리네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스스로의 식단, 운동, 수면 습관, 그리고 무심코 집어드는 알약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에 대체 어떤 형태의 기억을 새겨넣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묵직한 질문을 염두에 두시고 아주 평범해 보이는 매일의 일상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